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대표 관광도시 파리에서 살고 있는 50대 아저씨 리드 일랭이라고 합니다. 평생의 시간 동안을 밀가루 냄새를 맡은 채 빵만 만들며 살아오던 저는 지금 파리에서 꽤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저 나이 많은 아저씨일 뿐인데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은 물론 저의 빵집 직원이었던 사람에서 지금은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저에게 빵을 굽는 시간은 가족들을 위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파리에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에펠탑이나 관광지들을 둘러보기 위해 오기도 하지만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과제빵 장인들의 빵을 먹기 위해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러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빵집은 무려 30여 년 이상을 한자리에서 버텨오며 근처 빵집들의 경쟁에서 모두 승리해왔기 때문에 저는 빵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프랑스에는 매년 제일 맛있고 품질이 좋은 빵을 가려내기 위해 베이커리 대회를 진행하는데 저는 그곳에서도 무려 5년 이상 저희 제과점의 자랑인 소금 바게트로 연속 1등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빵집이 처음부터 맛이 좋기로 유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여 년 이상을 빵에 매진하며 달려왔지만 빵집을 운영하기 전 저는 너무나 가난해서 일당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밀가루 공장에서 삽으로 밀가루를 푸는 일을 꽤 오래 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는 남들은 프랑스의 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밀가루 공장에서 받은 일당을 부모님에게 가져다 드려야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었죠. 그렇게 저는 학생 시절부터 밀가루 공장에서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기는커녕 눈에 보이는 밀가루가 어떤 회사의 밀가루인지 파악이 될 때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평소 프랑스인답게 빵을 참 좋아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드셨음에도 하루에 빵을 5개 이상 먹을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이러한 과다한 밀가루의 섭취가 당뇨의 합병증을 더욱 키워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열심히 밀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며 굉장히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당뇨로 너무나 많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은 저에게 지옥의 삶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은 부모님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는 그러한 부모님의 치료비를 내서 부모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치료를 돕기는커녕 하루하루 부모님께서 병원에서 지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병원비만을 걱정하는 좋지 못한 생각마저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돈도 없던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좋지 못한 생각 때문인지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제대로 된 수술 한번 받지 못하시고 어느 날 새벽 함께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저 안타깝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당뇨는 유전력이 너무나 강한 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 스스로 몸 관리를 조금씩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자리를 떠나셨죠. 저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밀가루 공장에서 일하느라 친했던 친구도 없었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저를 도와주었던 것은 그저 부모님께서 며칠 동안 누워 계시던 병원에 아주 작은 보조금밖에는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소박하고도 초라한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을 모두 치르게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나 힘들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이 말이죠. 제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부모님의 당뇨병도 사전에 비싼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의 당뇨 수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해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러한 결심이 생긴 이후 저는 그동안 밀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며 수백 수천 가지의 밀가루를 만져오던 경험을 살려 빵집을 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런 공부에 지식도 없었던 저에게는 그저 밀가루를 만지던 경험만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빵집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빵집을 차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또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파리에 있는 유명한 빵집의 계산원으로 취직해 그들이 원하는 무급으로 또 다시 2년가량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픔은 생각할 여유도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빵집의 빵을 몰래 훔쳐 먹을 때쯤 어느 정도 빵집 운영에 대한 기본 시스템을 제 머리에 입력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저의 몸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이 형식의 길거리 빵집을 차려 인생의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밀가루를 촉감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인지 저의 빵집은 정말 빠른 시간 만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밀가루와 소금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소금 바게트는 저희 매장의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현지 프랑스인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들 알고 오는 것인지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급증하게 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빚을 갚았을 때쯤 저는 저희 매장에 있던 한 직원에게 프러포즈를 하고 결혼에도 성공하게 되었죠. 얼마 가지 않아 귀여운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빵집 사업도 잘 풀리고 가족에 대한 일도 잘 풀린 것 같았지만 제과점 장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저의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아들이 20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운영하던 빵집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 몇몇 프랑스 방송국들에서 바게트의 장인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는 매장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했었던 어느 날 제 아들인 마르고가 뜬금없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평소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 한국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저 한국 여자와 결혼을 결심했다는 아들의 발언에 화가 나면서도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제가 운영하는 빵집을 물려받을 어리석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에 절대 빵집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하고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직업도 없고 불안정한 아들의 상황에서 뜬금없이 한국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발언은 아버지가 된 처지에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 중 한국분들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매너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식의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아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들은 그저 자신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빵을 만드는 능력도 키우고 가게를 물려받을 능력을 갖출 테니 자신이 만나고 있는 한국 여자와 제발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일단 그 한국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살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떡을 만드는 떡집 가문이 딸이라면서 나이는 자신보다 8살이나 많다는 정말 저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말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과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없는 어린아들이 정말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과 함께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떡집을 운영한다는 점 때문이었죠. 저도 빵집을 굉장히 오래 운영해본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지만 떡은 별로 인기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사실은 다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부모를 잃어본 저였기에 우리 가족 자체는 돈이 많을지라도 아들의 결혼 상대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아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일주일 후 당장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는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저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한 뒤 아들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아들은 정말 한국인 여자친구를 저희 빵집에 데려왔더군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아들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한눈에 보아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예의가 바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의 인성을 떠나 그녀가 하고 있다는 떡집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손을 붙잡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이 준비해 온 프랑스어로 대화를 시도하던 승아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너무나 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자꾸만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그렇지만 결혼을 승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아들은 매일마다 승아를 빵집으로 데려와 인사를 시켜주며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고 저는 점점 승아와 친해지기는 했지만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 직업이 마음에 걸리면 이번 베이커리 대회 때 한번 데려가 보라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더군요. 아들이 빵집을 물려받는 것 또한 마음에 걸렸던 저는 곧바로 그 다음날
승아와 아들을 불러 이번 베이커리 대회에서 입상하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화를 냈지만 어째서인지 승아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곧바로 어딘가로 떠나더군요. 아들의 휴대폰을 통해 대회의 시간과 장소만 전달해준 저는 마찬가지로 저 또한 대회에 늘 참가해왔기에 그저 해왔던 것처럼 저희 가게만의 베이커리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승아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대회가 끝나고 난 뒤 둘만 좋다면 그저 결혼을 하라는 말을 해주려던 참이었죠. 그리고 대회 날 아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밀가루와 제빵에 필요한 오븐 기계들을 점검하는 대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망치 같은 것과 큰 나무판을 들고 서 있는 승아와 아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진 저는 빵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당장 대회장을 나가라는 말을 하려던 찰나 대회가 시작되어 버려 그냥 아들과 승아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저희 빵집에 제일 많은 심사위원의 대기줄이 걸리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1등을 하게 될 거라는 안도감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회장 전체에서 퍽퍽하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곳에는 승아와 저의 아들이 정말 이상한 자세로 밀가루 반죽 같은 것을 나무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모든 심사위원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더군요. 승아는 프랑스어로 주위 심사위원들을 향해 한국의 전통떡이 곧 나온다면서 맛을 보라는 용기 있는 홍보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떡에 굉장히 생소했던 심사위원들과 프랑스인들은 승아의 떡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맨손으로 다양한 떡들을 집어 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호기심에 심사위원들이 몰려간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한국의 떡을 맛본 심사위원들은 승아의 떡집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다음 떡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거나 승아와 저희 아들에게 떡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내더군요. 대체 한국의 떡이 뭐길래 이렇게나 호들갑인 것이지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승아와 아들의 떡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걸어오는 저를 본 승아는 역시나 차분한 태도로 저를 맞이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심술이 난 상태로 승아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떡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떡을 한 입 먹는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대 밀가루로 만든 빵은 떡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살면서 처음 먹어본 한국의 떡이라는 음식은 밀가루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느끼하지도 않았고 너무나 수분이 촉촉한 채로 맛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른 빵집의 빵을 심사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였죠. 특히 승아는 엄청나게 큰 나무망치로 떡반죽을 두드리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의미도 매우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승아에게 평소 한국의 떡도 이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승아는 그렇다면서 갓 나온 떡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은 없다면서 제 입에 고소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떡을 넣어주었습니다. 수십 년을 빵에만 매달려왔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며느리인 승아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있었죠. 그리고 승아와 저의 아들은 그날 제과점 대회에 특별상과 인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밀가루로 만들어진 제품만 입상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떡에 빠져버린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특별히 수상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인 승아와 아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녀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고 떡에 대한 진심을 가진 승아의 모습을 보니 아무런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였죠. 저는 승아를 불러 문제가 많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너의 직업을 내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무시했다는 것을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승아와 아들이 결혼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희 빵집의 제일 인기 있는 품목은 소금 바게트에서 한국의 전통떡인 송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던 빵집은 맞지만 저의 한국인 며느리 승아가 매장 전체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떡을 판매하는 것을 시도했고 그 생각은 제대로 적중했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아들 대신 승아에게 모든 경영권을 넘기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아들같이 믿음직스러운 한국인 며느리 승아를 만났다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행운일지도 모르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